겨울 오후의 햇살이 부엌 창문을 통해 나른하게 내 몸을 감쌌다. 나는 새로 산 솜패딩을 입고 있었다. 122한 약 22,000원을 주고 아파트 입구에 있는 옷수선 가게 여복가게에서 급하게 사온 것이었다. 선명한 붉은색은 마치 불타는 불꽃 같았고 누렇했던 내 얼굴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나는 예순 평생의 먹물 같은 검은색이나 칙칙한 회색, 그리고 남색 같은 때, 타지 않는 같은 때 타지 않는 내. 손패딩이 거칠지만 톡톡한 천을 만지며 내 마음속엔 어린아이 같은 설렘이 피어났다. 김국동 씨가 떠난 후 내 세상은 마치 색이 바른 듯 흑백만 남은 채 가라앉아 있었다. 그런데 오늘 이 붉은색 한 줄기는 마치 죽은 듯 고요하던 내 삶의 연못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던져진 듯 잔잔한 물결이 퍼져나갔다. 나는 국자로 탕의 거품을 걷어내고 있었다. 거실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며느리 이수아가 퇴근하고 돌아온 것이었다. 어머니, 오늘 무슨 국 끓이셨어요? 냄새가 너무 좋아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약간 조급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사골국이다. 며칠 전부터 먹고 싶다고 했잖아. 발소리가 멀어졌다가 가까워지더니 이수아가 부엌으로 들어섰다. 하이힐이 타일 바닥을 밟으며 또각또각 경쾌한 소리를 냈다. 그는 오늘 베이지색 캐시미어 틀을 입고 있었다. 원래 하얀 그의 피부가 더욱 투명해 보였고 마치 걸어다니는 패션 잡지 같았다. 그의 시선이 내 몸을 훑더니 내가 입은 빨간 솜패딩을 보았을 때 정성껏 화장한 그의 눈에 숨김없는 경멸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 시선은 마치 가느다란 얼음바늘처럼 정확히 내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직접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가볍게 흥하고 코웃음을 쳤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코웃음은 어떤 날카로운 말보다도 더 상처가 되었다. 그것은 마치 스위치처럼 내 마음속에 막 피어오르던 따스함과 설렘을 순식간에 모두 꺼버렸다. 어머니. 그는 길게 끄는 목소리로 팔짱을 낀 채 부엌 문턱에 기대어 나를 심사하듯 훑어보았다. 어머니 미적 감각은 정말 독특하시네요. 누가 보면 우리 집에서 언제부터 시골 아줌마를 가정부로 고용했나 하겠어요. 내 심장은 쿵 하고 떨어졌다. 마치 바닷물을 얼음 구덩이에 빠진 듯 했다. 손에 든 국자가 천근만근 무거워져 거의 놓칠 뻔했다. 이 옷 따뜻하고 편하다. 나는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메말랐고 스스로도 이 변명이 얼마나 창백하고 무력한지 느꼈다. 따뜻하다고요? 이수아는 비웃으며 말했다. 그 웃음소리에는 칼날이 서 있었다. 어머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요? 보온과 예쁨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이렇게 입고 다니시면 우리 집안의 품위가 떨어지는 거라고요. 그때 거실 소파에 앉아 헤드셋을 끼고 게임을 하던 아들 김민준이 우리의 대화를 들은 듯했다. 그는 헤드셋 한쪽을 벗더니 고개도 돌리지 않고 여전히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맞장구 쳤다. 수아가 맞는 말 해. 엄마 좋으라고 하는 소리잖아. 엄마가 그렇게 입고 나가면 내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야. 내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야. 이 네 글자는 마치 네 번의 무거운 망치질처럼 내 심장을 세차게 내리쳤다. 머리가 어지럽고 몸이 휘청거려 서 있기도 힘들었다. 나는 아들의 넓은 등을 바라보았다. 그 아이는 내 모든 자부심이었다. 그 아이를 위해 나는 아껴 가장 좋은 것만 주었다. 김국동 씨가 떠난 후에는 더욱 모든 정성을 그 아이에게 쏟아부으며 혹시라도 상처받을까 노심초사했다. 그 아이가 내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될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 자기 아내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내 자존심을 발밑에 짓밟을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는 아이가 되어버렸다. 부엌 안에는 사골국의 향기가 여전히 진동했지만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말없이 몸을 돌려 가스불을 껐다. 그리고 이수아 앞에서 말없이 그 선홍색 솜패딩을 벗었다. 한때 내게 작은 온기와 희망을 주었던 그 불꽃은 내 손에서 빠르게 식어버려 무겁고 차가워졌다.
나는 옷을 정성껏 접어 쇼핑백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입어 색이 바른 회색 누빔 재킷으로 갈아입었다. 이 모든 과정 동안 나는 그들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이 모든 과정 동안 나는 그들을 가져보지 않았다. 거실에서는 곧 그와 김민준의 다정한 웃음소리와 게임 속 격렬한 전투음이 다시 들려왔다. 마치 방금 있었던 일은 아무 의미 없는 작은 해프닝에 불과한 것처럼.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영혼이 빠져나간 꼭두각시 인형 같았다. 그 120위 안으로 산 것은 옷 한 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깨닫게 해준 더없이 굴욕적인 교훈이었다. 다음 날 오후 나는 베란다에서 반쯤 시들어가는 화초들을 돌보고 있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택배 기사님이 커다란 상자를 가져왔다. 상자 위에는 내가 이름을 알 수 없지만 한눈에 봐도 값비싼 명품 브랜드 로고가 찍혀 있었다. 이수아는 마침 쉬는 날이라 집에 있었다. 그는 환호성을 지르며 나비처럼 팔랑거리며 달려가 택배를 받아들었다. 상자는 거의 사람 반만 한 크기였다. 그는 힘겹게 상자를 거실로 끌어다 놓고 참지 못하고 가위를 찾아 내 앞에서 뜯기 시작했다. 여보가 나한테 사준 서프라이즈 선물이야. 그는 상자를 뜯으면서 서재에서 일하는 김민준에게 자랑했다. 목소리에서 꿀 떨어지는 달콤함과 자부심이 흘러넘쳤다. 나는 베란다 문 입구에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햇살이 그의 몸에 다 황금빛 투광을 드리웠다. 나는 베란다 그림자 속에 숨어 마치 딴 세상 사람처럼 서 있었다. 상자가 뜯어지자 안에는 겹겹이 쌓인 방진 커버와 부드러운 습자지가 나왔다. 이수아는 조심스럽게 안에 물건을 꺼냈다. 따뜻함이 가득한 낙타색 캐시미어 코트였다. 우와. 그는 과장된 감탄사를 내뱉으며 즉시 입고 있던 평상복을 벗고 그 코트를 입었다. 코트의 재단은 기가 막히게 좋아서 그의 키 크고 날씬한 몸매를 완벽하게 돋보이게 했다. 그는 전신 거울 앞으로 달려가 이리저리 둘러보며 얼굴에 숨김없는 황홀함과 만족감을 드러냈다. 여보, 얼른 나와봐. 예쁘지? 그는 서재를 향해 소리쳤다. 김민준이 문을 열고 나오며 얼굴에 다정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걸어가 뒤에서 이수아를 안고 턱을 그의 어깨에 기댄 채 거울 속 두 사람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자기야, 뭘 입어도 예쁘지. 정말 기품 있어. 이거 싸지 않은 옷인데 3200만 원이야. 이수아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이며 거울을 통해 짐짓 아무렇지도 않은 듯 나를 흘긋 쳐다보았다. 그 한 번의 시선은 도발과 과시로 가득했다. 3200만 원. 나는 속으로 그 숫자를 되뇌었다. 내 손패딩과 그의 코트는 내 옷 가격의 이유경배가 넘었다. 문득 지난달 가스 요금이 생각났다. 내가 낸 것이었다. 300만 원. 이수아는 지갑을 샅샅이 뒤져 현금을 찾아냈지만 모자랐고 결국 내가 내 노후 자금으로 대신 지불했다. 그는 그때도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가 먼저 내주세요. 제 휴대폰에 잔액이 없네요. 그 300만 원은 지금까지도 돌려받지 못했다. 나는 거울 속 그 한 쌍의 남녀를 바라보았다. 남자는 잘생겼고 여자는 화려한 눈부신 한 쌍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세계에 빠져들어 있었다. 너무나 조화롭고 완벽했다. 반면 낡은 누빔 재킷을 입고 손에는 아직 흙이 묻어있는 나 같은 늙은 여자는 이 화려한 집과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였다. 내 마음은 이 순간 섬뜩할 정도로 고요했다. 어제 칼날처럼 찔렸던 상처는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고 두꺼운 얼음처럼 차가운 껍질이 단단하게 덮였다. 모든 서러움, 분노, 불만, 그리고 억울함이 가라앉아 단단하고 명확한 생각으로 응고되었다. 나는 그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질투나 불만의 기색을 조금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저 말없이 몸을 돌려 내 방으로 돌아갔다. 방은 작았다. 침대 하나와 옷장 하나가 전부였다. 이 집에서 가장 작은 방이었다. 예전에는 창고였다. 그들이 결혼할 때
김민준이 말했다.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큰 방 필요 없잖아요. 이 방이 남편이라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해요. 나는 그때만 해도 아들이 효심이 깊고 나를 아낀다고 생각했었다. 나는 옷장을 열고 가장 밑에 있던 낡은 여행 가방을 끌어냈다. 가죽으로 된 가방은 모서리가 이미 닳아 있었다. 김국동 씨와 결혼할 때 산 것이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나는 한 번도 버리지 못했다. 나는 가방을 열고 물건을 넣기 시작했다. 내 옷은 많지 않았다. 나는 가방을 열고 물건을 넣기 시작했다. 내 옷은 많지 않았다. 불필요한 소리 않았다. 그리고 내 개인 물품들이었다. 김국동 씨의 사진. 거실에서는 이수아가 여전히 김민준에게 코트를 신나게 자랑하며 주말에 어느 고급 레스토랑에 입고 갈지 상의하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김민준은 목이 말랐는지 물을 마시러 나왔다. 내 방문 앞을 지나가던 그는 문틈으로 내가 짐을 싸고 있는 것을 보고는 멈칫했다. 그는 문을 열고 문턱에 기대어 얼굴에 짜증 섞인 표정으로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엄마, 또 왜 이러세요? 낮에 짐은 왜 싸고 어디 가시려고요? 그의 말투는 마치 억지 부리는 아이를 질책하는 것 같았다. 나는 손동작을 멈추지 않고 마지막 책 한 권을 여행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천천히 뚜껑을 닫고 잠금 장치를 채웠다. 나는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심지어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질 만큼 고요한 어조로 담담하게 말했다. 너희가 사는 이 아파트를 내놓고 팔아버리려고. 말이 끝나자마자 등 뒤의 공기가 순식간에 응고되는 것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김민준의 숨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거실의 웃음소리도 마치 일시정지 버튼이라도 눌린 듯 세상 전체가 죽은 듯 고요했다. 나는 김민준의 얼굴 표정을 상상할 수 있었다. 분명 충격과 당혹감, 그리고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일 것이다. 그는 그 자리에 석화된 조각상처럼 말문이 막혀버렸을 것이다. 나는 낡은 여행 가방을 끌고 방을 나섰다. 거실에는 이수아가 여전히 코트를 입어보는 자세를 유지한 채 입꼬리에 미소가 굳어 있었고 눈빛에는 놀라움과 혼란이 가득했다. 김민주는 내 방문 입구에 멍하니 서서 입을 벌린 채 마치 목이라도 졸린 듯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들을 무시한 채 현관으로 직진해 낡은 신발을 신었다. 엄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김민준의 목소리가 드디어 되돌아왔다. 메마르고 갈라진 약간의 떨림이 섞인 목소리였다. 나는 문을 열었다. 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훅 불어들어와 혼탁했던 내 정신을 더욱 맑게 했다. 내가 뭐라고 했냐고? 너희는 분명히 들었을 거야.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나란히 가방을 끌고 나갔다. 문이 딸깍 소리를 내며 닫히자 집 안의 모든 것이 단절되었다. 나는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가지 않았다. 가방을 끌고 길가에서 택시를 잡아탔다.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번화가 한빈 레지던스의 주소를 불렀다. 유리 외벽이 햇빛 아래 반짝이는 미풍당당한 오피스 빌딩이었다. 나는 화려한 로비로 들어가 익숙한 듯 엘리베이터를 눌러 최상층으로 향했다. 정의 법률사무소. 안내 데스크의 여직원은 나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공손하게 미소 지었다. 박선영 어머님, 오셨네요. 최준우 변호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따라 넓고 밝은 사무실로 들어섰다. 사무실 안에는 말끔한 양복을 입고 금태 안경을 쓴 젊은이가 즉시 일어나 나를 향해 걸어왔다. 박선영 어머님, 어쩌다 직접 오셨어요? 무슨 일 있으시면 전화만 주셨어도 제가 찾아갔을 텐데요.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최준호였다. 이 법률사무소의 공동대표였다. 그의 아버지는 내 남편 김국동 씨가 가장 신뢰하던 부하였고 가장 믿었던 형제였다. 왕 씨 가문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김국동 씨가 전력을 다해 도와주어 그들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이 은혜를 왕씨 가문은 늘 기억하고 있었다. 김국동 씨가 떠난 후, 김국동 씨가 떠난 후, 최준호는 아버지의 유혹하고 있었다. 최 변호사, 앉아요. 나는 적개경 소파에 앉아 줄곧 품에 안고 있던 서리철을 탁자 위에 놓았다. 어머님, 오늘은 중요한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최준호의 표정이 즉시 진지해졌다. 그는 직접 내게 따뜻한 차를 따라주고는 내 맞은편에 앉아 정중하게 말했다. 어머님, 말씀만 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해내겠습니다. 나는 서류철을 열었다. 이 서류철은 김국동 씨가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 내게 직접 건네준 것이었다. 그는 그때 내 손을 잡고 당부했다. 이 안에는 우리 평생의 노력과 피땀이 담겨 있고 민준이에게 남겨줄 보물이기도 해. 하지만 그는 거듭 당부했다. 만약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민준이에게 이 모든 진실을 알리지 말라고. 그는 민준이가 어릴 때부터 순탄하게 자라 마음이 너무 여리고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 성격이라 이 가업을 지키지 못할까봐, 그리고 딴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갈까봐, 그리고 딴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갈까봐 걱정된다고 했다. 서류철 안에는 두툼한 서류들이 가득했다. 부동산 증서, 주식 증명서, 펀드 계약서, 그리고 김국동 씨가 친필로 작성하고 공증까지 마친 가족 자산관리 위탁 계약서가 있었다. 최준호는 한 장 한 장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의 표정은 처음에 평온함에서 서서히 놀라움으로 마지막에는 깊은 존경심으로 바뀌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박선영 어머님, 저는 김 사장님이 어머님께 그 아파트와 약간의 예금만 남겨주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해 두셨을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 철저했지. 국동 씨는 평생 영리한 사람이었어. 모든 것을 계산했지만 유독 자신을 가장 깊이 상처 줄 사람이 외부인이 아니라 그이가 가장 아끼던 아들이었다는 것은 계산하지 못했지. 최준호는 서류철을 덮고는 거에 탄복하듯 말했다. 김 사장님은 멀리 내다보는 해안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모든 핵심 자산을 어머님과 지정된 변호사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가족 신탁 기금에 넣어두셨습니다. 민준 씨가 가진 것은 어머님의 허락하에 자산을 사용할 권리와 회사의 경영권뿐입니다. 과장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집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어머님이십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말했다. 박선영 어머님은 제가 본 여성 중 가장 현명하고 인내심 깊은 분이십니다. 이토록 큰 재산을 지키면서도 이렇게 검소한 생활을 하시고, 또 그의 말은 따뜻한 물결처럼 순식간에 내 차가운 마음을 녹였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노력과 인내심을 알아주었다. 내 눈가가 뜨거워져 하마터면 눈물을 흘릴 뻔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어 눈물을 억누르고 최준호를 바라보았다. 내 눈빛은 더없이 단호해졌다. 최 변호사, 국동 씨가 말했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이 서류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지금이 바로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나는 어제와 오늘 있었던 일들을 그에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다. 122안짜리 손패딩부터 300만 원짜리 코트, 그리고 아들의 내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야라는 말까지. 나는 아주 평온하게 말했다. 울부짖지도 않았고 불평하지도 않았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최준호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금태 안경 뒤의 눈빛에는 분노가 서서히 타올랐다. 이야기를 다 들은 후 그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고개를 힘껏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는 힘찼다. 어머님,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말씀만 하십시오. 이 일은 어머님의 사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김 사장님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반드시 깔끔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굳건한 눈빛을 보며 나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내 마음속 가장 무거웠던 돌덩이가 드디어 제자리를 찾았다. 국동 씨, 하늘에서 보고 있나요?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집을 제대로 정돈할 차례입니다. 이어진 1시간 동안 최준호 변호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안내에 따라 나는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자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각 자산 뒤에는 나와 김국동 씨가 반평생을 함께 투쟁하고 있었던 흔적과 피땀이 서려 있었다. 박선영 어머님, 우선 어머님과 민준 씨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입니다.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한빈 레지던스로 면적은 210평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어머님 단독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김 사장님이 생전에 전액 현금으로 구매하신 것으로 두 분의 부부 공동 재산에 해당합니다. 김 사장님 사후 어머님께서 유일한 상속인이시므로 이 아파트는 현재 완전히 어머님 개인 소유이며 민준 씨는 법적으로 어떠한 지분도 없습니다. 최준호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원본을 복사해 내게 건넸다. 나는 그 빨간 증서를 들고 만감히 교차했다. 내가 10년 넘게 살았던 이 집에서 나는 손님처럼, 심지어 하녀처럼 살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내가 이 집의 유일한 주인이었다. 다음은 민준 씨가 현재 경영하고 있는 한별무역입니다. 최진호는 다음 페이지로 넘겼다. 주식 계약서에 따르면 회사 지분 51%는 어머님께서 대리 보유하고 계십니다. 어머님은 회사의 절대적인 대주주이십니다. 민준 씨는 회사의 법인 대표이자 총경리로서 경영관리권과 지분 49%에 대한 배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대주주로서 어머님께서 언제든지 투자를 철회하고 회사 자산 청산 절차를 진행할 권리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회사는 김국동 씨가 민준이에게 남겨준 시작점이었다. 초기 자금과 최초의 거래처 모두 김국동 씨가 직접 마련한 것이었다. 나는 그 아이가 소중히 여길 줄 알았다. 그런데 이것이 아내에게 과시하고 내게서 더 많은 것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 될 줄 몰랐다.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최준호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다. 김 사장님께서 설립하신 김국동 가족신탁기금입니다. 기금의 관리인은 어머님과 저입니다. 기금 명의로는 어머님과 김 사장님의 대부분의 현금, 주식, 그리고 기타 투자, 자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준 씨와 수아 씨가 지금 타고 다니는 1억 원이 넘는 포르쉐 차량도 이 기금 명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차량에 대한 사용권만 있으며 소유권은 기금에 귀속됩니다. 또한 수아 씨가 가지고 있는 5천만 원 한도의 신용카드 부가카드도 이 기금 계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듣자 나는 김국동 씨의 계획이 얼마나 심오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아들에게 화려한 무대를 마련해 주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하게 했지만 이 무대의 전원 스위치는 굳건히 내 손에 쥐어 주었던 것이다. 그는 민준이에게 체면을 세워주었고 내게는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남겨주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나는 이 비밀을 지키며 아들의 자존심을 조심스럽게 지켜주었다. 그 아이가 마치 자수성가한 성공한 사업가인 것처럼 여기도록. 나는 심지어 일부러 검소한 생활을 했다. 그 아이와의 수아가 뒤에 금산이 있다고 생각하여 노력하지 않을까봐 걱정했기 때문이었다. 최준호는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어머님, 결정하셨습니까? 일단 이 절차들을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빛을 마주했다. 내 눈빛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결정했어요. 나는 말했다. 지쳤어요.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펜을 들고 그 값비싼 파커 만년필의 안내를 따라 서류에 내 이름을 서명했다. 박선영. 첫 번째 서류는 김민준 씨 및 그 가족의 명예 자산 사용권 철회 통지서였다. 이 서류는 그들의 차량과 신용카드 사용권을 일시적으로 동결시킬 것이다. 두 번째 서류는 한별무역 임시 주주총회 소집 제안서였다. 이 서류는
회사 자산 청산 절차를 시작할 것이다. 세 번째 서류는 김민준 씨 및 이수아 씨의 한빈 레지던스 아파트 기한 내 대거 요구 변호사 의견서였다. 이 서류는 내 집의 소유권을 되찾을 것이다. 한 글자 한 글자 서명할 때마다 내 마음속의 족쇄 하나가 풀리는 느낌이었다. 펜촉이 종이를 스치며 사각사각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내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향곡처럼 들렸다. 마지막 서류까지 서명한 후 나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온몸이 홀가분해지는 느낌이었다. 이전에 느껴본 적 없는 해방감이었다. 최준호는 모든 서류를 정리하며 내게 정중하게 말했다. 어머님, 안심하십시오. 이제부터 어머님께서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푹 쉬십시오. 남은 일은 모두 저에게 맡겨주세요. 나는 일어서서 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최 변호사, 고마워요. 그는 황급히 나를 부축했다. 어머님,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법률사무소를 나서자 밖의 햇살은 여전히 찬란했지만 내 눈에 비친 세상은 올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하늘은 더 높고 공기는 더 맑았으며 길가의 번잡한 자동차 소리마저 생기 넘치게 느껴졌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곧장 시내에서 가장 좋은 5성급 호텔로 갔다. 내 신분증으로 스위트룸을 예약했다. 단일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내가 평생을 살았던 이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민준아, 수아야, 너희는 아마 아직도 나 같은 시골 가정부 같은 엄마가 무슨 일을 꾸밀 수 있겠냐고 생각하고 있겠지. 호텔에 짐을 푼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휴대폰을 끄는 것이었다. 외부의 방해를 완전히 차단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목욕을 했다. 며칠 동안 쌓였던 피로와 억압이 따뜻한 물줄기와 함께 모두 식겨 내려가는 듯했다. 다음 날 오전 최준호 변호사가 호텔로 찾아왔다. 그는 서류와 뭉치를 들고 왔는데 얼굴빛이 다소 무거웠다. 박선영 어머님, 이건 제가 밤샘에서 은행에 요청해 받은 신용카드 부가카드 사용 내역서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는 그 두툼한 명세서를 받아 첫 페이지부터 넘겨보았다. 명세서에 찍힌 소비 내역 하나하나가 내 심장을 얘기한 칼날처럼 난도질하는 것 같았다. 최신 아이폰을 2대나 샀다. 하나는 이수아에게, 다른 하나는 그의 남동생에게 주었다. 5자리 숫자의 고가 화장품 세트는 매 시즌 빼놓지 않고 구매했다. 끊임없이 늘어나는 명품 가방, 신발, 옷들은 태그조차 떼지 않은 채 옷방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자주 등장하는 명세서에 이 계좌는 최진우는 명세서를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확인해 보니 이수아 씨 어머니 계좌였습니다. 내 손이 제멋대로 떨리기 시작했다. 이수아는 이 카드로 자신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겼을 뿐만 아니라 내 돈으로 그의 부모님과 남동생에게 아낌없이 효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효도는 내 피땀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나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가며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랐을 때 2억 원에 달하는 소비 기록의 시선이 멈췄다. 시기는 반년 전, 소비 항목은 주택 구매였다. 이 돈은? 내 목소리가 쉬었다. 최준호의 눈빛에는 안타까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내게 다른 서류 한 뭉치를 건넸다. 주택매매 계약서 사본이었다. 어머님, 이 돈은 김민준 씨가 직접 처리한 것입니다. 그는 기금의 예비자금 계좌에서 2억 원을 인출하여 이수아 씨 남동생에게 그들의 고향인 부산에 신혼집을 사주었습니다. 최준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덧붙였다. 당시 그는 기금에 회사의 자금 회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쿵하는 소리와 함께 내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었다. 기억이 났다. 반년 전 민준이가 그 이야기를 내게 했었다. 그때 그는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채 회사가 큰 계약을 따냈지만 초기 자금을 많이 선지급해야 해서 자금 흐름이 매우 빠듯하다고 했다. 나는 그때 아들을 안쓰럽게 여겨
망설임 없이 예비 자금을 사용하도록 동의했다. 나는 그를 위로하며 부담 갖지 말라고 했다. 집은 그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그는 나에 대한 믿음과 모성애를 이용하여 천인공노할 거짓말을 꾸며냈다. 목적은 단지 아내의 비위를 맞추고 그의 처남에게 신혼집을 사주기 위함이었다. 그때 나는 무릎 관절염이 도져 밤새도록 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니 의사는 수입 인공관절로 교체하라고 권했다. 비용은 1천만 원이 넘었다. 나는 아까워서 결국 가장 일반적인 보존 치료를 선택했다. 매일 진통제를 먹으며 버텼다. 매일 진통제를 먹으며 버텼다. 내 아들은 내가 병원비가 아까워 치료도 제대로 못 받는 돈으로 자신의 처남에게 번듯한 집을 사주었던 것이다. 눈물이 소리 없이 눈가에서 흘러내렸다. 나는 내 돈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마구 짓밟혀 깨된 내 모성애 때문에 울고 있었다. 국동씨, 내가 틀렸어요. 내가 너무 마음이 약했고 아들에게 비현실적인 환상을 품었던 것이 틀렸어요. 내가 그 아이를 너무 잘 보호해줘서 세상의 모든 대가에는 지불이 따른다는 것을 잊게 만들었군요. 최준호는 말없이 내게 휴지를 건넸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내 옆에 있어 주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나는 겨우 눈물을 멈췄다. 내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오직 차갑고 단단한 절망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눈물을 닦고 최준호를 바라보며 지극히 평온한 어조로 말했다. 최 변호사님, 모든 법률 절차를 가장 빠르게 진행해 주세요. 더는 기다리고 싶지 않아요. 최준호는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즉시 모든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빠르면 오늘 오후에 첫 번째 도미노 조각이 쓰러질 것입니다. 나는 한때 무한정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신용카드를 오늘 내 손으로 해지했다. 민준아, 수아야, 너희는 내 선량함과 양보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호화로운 궁전을 지었다. 이제 내가 직접 그 궁전을 허물어뜨릴 것이다. 오후 3시 시내 중심가 최고급 쇼핑몰인 잠실 롯데월드몰. 이수아는 절친의 팔짱을 끼고 최고급 명품 매장에서 막 나온 최신 한정판 핸드백을 보고 있었다. 가격은 88억만 원이었다. 자기야, 이 색깔이 나한테 더 잘 어울리지 않아? 그는 가방을 들고 거울 앞에서 한 바퀴 돌며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띄었다. 절친은 옆에서 감탄사를 연발했다. 수아야, 너 정말 인생의 승리자다. 남편은 잘생기고 돈도 많고 너한테 이렇게 잘해주고 우리 남편은 가방 하나 사는데도 반나절을 망설이는데 이수아는 득이야냥하게 눈썹을 치켜 세우고는 지갑에서 검은 신용카드를 꺼내 판매원에게 건넸다. 계산해주세요. 포장도 예쁘게 부탁해요. 판매원은 공손히 카드를 받아들고 계산대로 향했다. 몇 분 후 판매원은 미안한 표정으로 돌아와 카드를 이수아에게 돌려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이수아 고객님. 고객님의 카드가 정지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이수아의 목소리가 순간 높아져 주위 고객들의 시선을 끌었다. 말도 안 돼. 다시 긁어봐요. 당신의 기계가 고장난 거 아니에요? 판매원은 다시 시도했지만 결국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정말 정지되어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이수아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다. 절친과 주위 사람들의 시선 아래 그는 마치 광대처럼 느껴졌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그는 화가 나서 휴대폰을 집어들고 김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대뜸 소리쳤다. 민준아, 신용카드 대금 갚는 거 잊어버렸어? 내 카드 정지됐잖아. 나 잠실 롯데월드몰에서 완전 망신당했다고. 전화 저편의 김민준도 어리둥절했다. 말도 안 돼. 그 카드는 자동 이체인데 한 번도 문제 생긴 적 없었어. 잠깐만, 엄마한테 물어볼게. 그는 전화를 끊고
즉시 내게 전화했지만 전화에서는 고객님이 거신 전화는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라는 차가운 안내만 흘러나왔다. 그는 다시 내게 문자를 보내려 했지만 내 프로필 사진 아래에 차가운 회색 선이 하나 더 생긴 것을 발견했다. 내가 그를 차단한 것이었다. 김민주는 완전히 당황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무엇 때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잠시 롯데월드몰에서 이수하는 절친 앞에서 겨우 체면을 유지한 채 아끼던 핸드백을 돌려주고는 전용 매장을 황급히 빠져나왔다. 분명 은행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거야. 정말이지. 그는 입으로는 계속 중얼거렸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불안감에 휩싸였다. 김민준과 결혼한 이후 이렇게 돈 때문에 난감하고 창피했던 적은 처음이었다. 그는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동시에 나는 호텔 스위트룸의 전망 좋을 레스토랑에 앉아 우아하게 애프터눈 티를 즐기고 있었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따뜻하게 내 몸을 비추었다. 내 앞에는 스콘, 마카롱,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얼그레이 홍차가 놓여 있었다. 최준호 변호사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박선영 어머님, 첫 번째 단계가 순조롭게 완료되었습니다. 이수아 씨의 신용카드는 성공적으로 정지되었습니다. 나는 작은 마카롱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다. 달콤하지만 느끼하지 않은 맛이 혀끝에서 녹아내렸다. 알겠다. 나는 담담하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창밖의 질서 정연한 고층 빌딩들을 바라보며 내 마음속에는 어떤 쾌감도 없었다. 그저 홀가분한 평온함만이 가득했다. 이수아, 너는 돈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잖아? 이제 내가 너에게 구름 위에서 떨어지는 맛을 보여줄게. 이 첫 번째 쓰러진 도미노 조각은 작은 에피타이저에 불과해. 진정한 메인 요리는 아직 멀었어. 다음 날 아침 일찍 김민준은 이수아의 불평 소리에 잠에서 깼다. 김민준, 대체 언제 해결할 거야? 어제 나 때문에 완전히 망신당했잖아. 오늘 당장 그 카드 정지 풀어놓지 않으면 가만 안 둘 거야. 이수아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진 얼굴로 불만 가득한 표정이었다. 김민준도 밤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내게 연락이 닿지 않아 마음이 초조했고 뭔가 큰일이 생길 것만 같았다. 그만 좀 재촉해. 엄마 전화는 계속 꺼져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 그는 짜증스럽게 머리를 극적였다. 오늘 회사 가는 길에 엄마가 예전에 살던 옛날 집이나 가볼게. 혹시 거기에 갔을지도 모르잖아. 그는 허둥지둥 세수를 마치고 차키를 들고 나가려 했다. 하지만 지하 주차장에 도착해 늘 주차하던 자리로 걸어갔을 때 그는 완전히 멍해졌다.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다. 그가 운전하고 다니며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신분을 상징하던 검은색 포르쉐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었다. 차가 어디 갔지? 김민준의 머릿속이 웅 하고 울리며 새하얗게 비었다. 그는 눈을 비벼 자신이 잘못 본 것이 아님을 확인했다. 그는 주차장 주변을 두 바퀴 돌며 다른 차들을 살펴보았다. 틀림없었다. 바로 여기였다. 그의 첫 반응은 차가 도난당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곧 도착해 주차장 CCTV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에는 어젯밤 늦게 견인차가 주차장에 도착했고 제복을 입은 두 명의 직원이 합법적인 서류를 제시한 후 경비원의 입회하에 이 포르쉐를 견인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경찰관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김민주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담당 경찰관은 견인업체가 남긴 서류를 살펴보더니 그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설명했다. 김민준 씨, 서류에 따르면 이 차량의 합법적인 소유주가 견인업체에 차량 회수를 위탁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저희는 입건할 수 없습니다. 합법적인 소유주요? 김민주는 자신의 지능이 모욕당하는 기분이었다. 제가 차주인데요. 경찰관은 고개를 저으며 서류에 적힌 이름을 가리켰다.
차량은 김국동 가족신탁기금이라는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며 위탁인은 해당 기금에 권한 있는 관리인 최준호 변호사입니다. 최준호, 김민준의 머릿속에서 마치 벼락이라도 친 듯했다. 그는 당연히 최준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아꼈던 사람의 아들이었고 어머니가 요즘 몇 년 동안 아주 신뢰했던 법률 고문이었다. 어머니, 최준호, 차량 회수. 이 파편적인 정보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조합되고 충돌하며 결국 그를 소름 끼치게 만드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이 모든 것은 엄마가 한 짓이야. 그는 심술을 부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정말로 전례 없는 공포가 조수처럼 김민준을 도는 것 같다. 그는 정말로 전례 없는 공포가 조수처럼 김민준을 도는 것 같았다. 그는 경찰에게 감사쉬었다. 그는 경찰에게 감사할 틈도 없이 비틀거리며 주차장을 뛰쳐나왔다. 늘 온순하고 인내심 강하며 심지어 약간 나약하기까지 했던 어머니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낯설고 냉혹하게 변할 수 있었을까? 단지 옷 한 벌 때문에? 몇 마디 말다툼 때문에? 집에서 이수하는 김민준에게서 횡설수설하는 전화를 받고 차가 회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완전히 폭발했다. 뭐라고? 차를 네 엄마가 가져갔다고? 김민준, 너 남자 맞아? 차 한 대도 못 지켜? 그의 목소리는 귀청이 찢어질 듯 날카로웠다. 그 노인네 미쳤어? 우리 돈을 다 털어가고 우리를 빈털터리로 만들 작정이야. 닥쳐. 김민주는 처음으로 그에게 소리쳤다. 지금 그런 말에서 뭐해? 빨리 엄마를 찾아야 해. 그 노인네를 왜 찾아?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기라도 할까? 이수아는 전화 저편에서 히스테리컬하게 소리쳤다. 내가 말하는데 김민준, 이젠 못 살겠어. 네 엄마는 마녀야.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봐. 한때 금실 좋던 두 사람은 첫 번째 중요한 물질적 보장이 사라지자 처음으로 이렇게 격렬하게 싸웠다. 그들은 그 차도 그 아파트도 원래 그들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내가 잠시 그들에게 빌려준 인생의 승리자 역할을 연기하기 위한 소품에 불과했다. 이제 게임은 끝났다. 나는 내 소품들을 하나씩 회수할 것이다. 김민주는 결국 택시를 잡아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회사에 도착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모든 직원이 그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동정심,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고소한 표정까지. 그의 비서인 박 비서가 그를 보자마자 다가왔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말을 더듬었다. 김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김민준의 심장이 철렁했다. 불길한 예감이 더욱 강렬해졌다. 최 변호사님이 오셨어요. 회사 법무팀과 재무팀을 데리고 회의실에 계세요. 박 비서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김민준의 심장은 순식간에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그는 회의실 문 앞에 모여든 직원들을 밀치고 회의실 문을 벌컥 열었다. 회의실 안에는 최준호 변호사가 말끔한 양복 차림으로 상석에 앉아 진지한 표정으로 회사의 핵심 관리자들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회사의 법무팀장과 재무팀장은 초등학생처럼 깎듯이 그 옆에 앉아 서류를 살펴보고 있었다. 김민준이 뛰어들어오는 것을 보자 최준호는 그저 담담하게 눈을 한 번 들었다가 이내 모두에게 말했다. 마침 김민준 씨도 오셨네요. 그는 일어나 김민준 앞으로 걸어가 서류 한 뭉치를 건넸다. 그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고 감정 한 조각 섞이지 않았다. 김민준 씨, 저는 한별무역의 최대 주주이신 박선영 여사님의 위임을 받아왔습니다. 최근 회사의 경영 관리에 중대한 위험이 존재함에 따라 박 여사님께서는 즉시 모든 투자를 철회하고 회사 자산 청산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회사의 모든 재무 및 법무 업무를 전적으로 인계받을 것입니다. 인계 절차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청산.
김민주는 그 서류를 들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위에 적힌 글자 하나하나는 모두 아는 글자였지만 조합되자 그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최 변호사, 당신이 뭔데? 이 회사는 내 거야. 아닙니다. 김민준 씨, 착각하셨습니다. 최준호는 안경을 고쳤었다. 안경 너머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이 회사의 지분 51%는 박선영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49%의 배당권을 가진 전문 경영인에 불과합니다. 이제 대주주께서 더 이상 게임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셨으니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게임은 끝났다. 이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김민준의 마지막 심리적 방어선을 꿰뚫었다. 그가 자랑스러워했던 사업, 그의 젊은 재벌이라는 후광, 그의 김 사장이라는 신분. 이 모든 것이 알고 보니 어머니가 자금을 대고 그가 주연을 맡은 게임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기분이 좋지 않으니 이 모든 것을 회수하려 하는 것이었다. 회의실 문은 닫히지 않았다. 문 앞에는 직원들이 가득했다. 모두 최준호의 말을 들었다. 한때 그에게 아첨하고 존경심을 표했던 부하 직원들의 눈빛은 이제 완전히 변해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치 황제의 벌거벗은 몸을 보고 비웃는 가련한 캥거루족을 보는 듯했다. 김민주는 자신의 얼굴이 잔인하게 짙다. 최준호가 말한 것은 철과 같은 사실이었기 때문이었다. 최준호가 말한 것은 철과 개구나 밟고 지나가는 것 같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두 걸음 뒤로 물러나 벽에 기댔다.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어머니가 없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자수성가한 젊은 재벌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어머니의 날개 아래 기생하는 자라지 못한 아이에 불과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날개는 회수되었다. 회사의 지지는 그들의 작은 사회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모두가 김민준의 회사가 망했고 그가 진짜 돈줄인 뒤의 금줄을 화나게 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 보잘것없어 보이던 어머니를, 한때 그를 따르던 친구들은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한때 이수아를 부러워하던 절친들은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사회적 사망은 때로는 진정한 죽음보다 더 두려운 법이다. 김민준, 한때 잘 나가던 김 사장은 하루아침에 세상의 이심의 차가움을 맛보고 나락으로 떨어졌다. 김민준은 넋이 나간 채 집으로 돌아왔다. 한때 그에게 따뜻함과 소속감을 주었던 이 보금자리는 이제 차갑고 곧 부서질 것 같은 감옥처럼 느껴졌다. 이수아는 이미 집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넋이 나간 듯한 김민준의 모습을 보자마자 일이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어떻게 됐어? 네 엄마 대체 뭘 하려는 거야? 그는 달려가 김민준의 팔을 잡고 다급하게 물었다. 김민준은 힘없이 그의 손을 뿌리치고 소파에 몸을 내던졌다. 멍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회사 망했어. 그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두서없이 이수아에게 이야기했다. 이수아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고 이내 격분했다. 뭐라고? 회사가 네 엄마 거라고? 김민준, 너 나 속인 거야? 회사가 네가 힘들게 노력해서 일궈낸 거라고 하지 않았어? 그는 소리쳤다. 자신이 결혼한 남자가 철저한 마마보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나도. 김민주는 힘없이 반박했다. 그는 이수아에게 진실을 숨겼던 것이 맞다. 그는 숭배받고 우러러보는 그 느낌을 즐겼기 때문이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회사도 없어지고 차도 없어지고 우리 굶어 죽으라는 거야? 이수아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의 모든 아름다운 환상이 이날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다. 두 사람이 말없이 절망적인 분위기에 휩싸여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김민주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택배기사 제복을 입은 젊은이가 서 있었다. 김민주 씨 맞으십니까? 동네 급송 변호사 의견서가 도착했습니다.
수령해 주십시오. 변호사 의견서. 김민준의 심장이 다시 한번 가라앉았다. 그는 멍하니 서명하고 그 두툼한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엄격한 문구로 작성된 법률 서류가 들어 있었다. 제목은 굵은 글씨로 강조되어 그의 눈을 찌르는 듯했다. 김민준 씨 및 이수아 씨의 한빈 레지던스 아파트 기한 내 퇴거 요구 변호사 의견서. 변호사 의견서. 내용은 간단했다. 해당 아파트는 박선영 여사님 개인 소유이므로 두 사람은 이 통지서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해당 아파트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며 기한 내에 퇴거하지 않을 시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 집행을 신청할 것이라고. 서류 마지막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다. 소유자 이름란에는 또렷하게 세 글자가 적혀 있었다. 박선영. 김민주는 그 종이를 들고 그것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다. 이수아도 옆으로 다가와 그것을 보았다. 그는 온몸의 뼈가 빠져나간 듯 주저앉았다.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는 넋이 나간 듯 고개를 저었다. 집은 네 거 아니었어? 김민주는 씁쓸하게 고개를 저었다. 마지막 희망의 끈마저 끊어졌다. 그들은 모든 물질적 기반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비바람을 막아주던 이 집마저 빼앗기게 되었다. 절망이 잡초처럼 이수아의 마음속에서 미친 듯이 번져나갔고 결국 히스테리컬한 분노로 변했다. 그는 땅에서 벌떡 일어나 미친 사람처럼 김민준에게 달려들어 그를 핥히고 때렸다. 김민준, 이 무능한 사기꾼. 네가 내 인생을 망쳤어. 내가 그때 눈이 멀었지. 너 같은 놈한테 시집오다니. 내가 이렇게 되고 싶었겠냐고. 김민준도 한계에 다다랐다. 그는 이수아를 밀치고 눈이 충혈된 채 소리쳤다. 다 너 때문이잖아. 네가 매일 내 귀에 엄마 욕을 하고 네가 엄마를 싫어하지 않았다면 일이 이렇게 됐겠어? 날 탓해? 네 엄마는 미친 노인네야.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봐. 평생 너를 조종하고 싶어 하는 거라고. 닥쳐.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한때 금실 좋고 다정했던 부부는 공동의 경제 기반을 잃자 마침내 모든 위장을 벗어던지고 가장 이기적이고 추악한 본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서로를 비난하고 저주하며 밀치고 싸웠다. 모든 잘못을 상대방에게 떠넘겼다. 수십억 원짜리 호화로운 집 안에는 그들의 귀를 찌르는 싸움 소리가 가득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원흉이 나는 호텔의 이그제큐티브 라운지에 앉아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석양이 도시 전체를 따뜻한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최준호 변호사에게 때마침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님, 변호사 의견서가 송달되었습니다. 그들이 수령했습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어머님. 최준호는 전화 저편에서 망설이는 듯했다. 정말 한치의 여지도 남기지 않으실 작정이십니까? 나는 하늘 저편으로 천천히 사라져가는 석양 노을을 바라보았다. 최 변호사. 내 목소리는 평온하고 아득했다. 그들이 내 가련한 모성애와 자존심을 발밑에 짓밟았을 때 그들은 내게 한치의 여지라도 남겨주었을까? 7일이라는 기한은 머리 위에 드리워진 다모클레스의 칼처럼 김민준과 이수아를 고통스럽게 했다. 이 7일 동안 그들은 나에게 연락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내가 갈 만한 친척집을 찾아다니고 심지어 내가 예전에 살던 옛날 집 앞을 지키고 서 있기도 했다. 하지만 모두 실패했다. 나는 마치 증발이라도 한 듯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들의 세상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수입도 없고 고급차도 없고 구급차도 없고 친구들의 수군거림. 이 모든 것이 그들을 구름 위에서 진창으로 떨어뜨려 세상 인심의 차가움을 맛보게 했다. 처음에는 서로를 비난하다가 나중에는 냉전으로 이어졌고 집 전체에는 숨막히는 절망의 기운이 감돌았다. 퇴거기한 마지막 날 오후 나는 돌아왔다. 혼자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내 옆에는 최준호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직원 2명이 함께 있었다. 나는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 후에 문이 열렸다. 문을 연 사람은 김민준이었다. 눈앞에 그를 나는 거에 알아볼 수 없었다. 겨우 7일 만에 그는 마치 10년은 늙어버린 듯했다. 머리는 기름지고 떡져 있었고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고 몸에는 구겨진 잠옷을 입고 있었고 온몸에서 태폐적인 기운이 풍겼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멈칫하더니 이내 충혈된 눈에 희망, 원망, 그리고 공포가 뒤섞인 복잡한 빛이 폭발했다. 엄마. 그는 목이 쉰 소리로 울먹이며 불렀다. 나는 그를 무시한 채 곧장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은 난장판이었다. 배달 음식 용기, 과자 봉지 등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이수아는 잠옷 차림으로 초췌한 모습으로 소파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내가 들어오자 그의 몸은 눈에 띄게 움츠러들었고 내 눈을 피하며 감히 나와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한때 그렇게 오만하고 화려했던 안주인은 이제 싸움에서 진 투개처럼 기세가 전혀 없었다. 나는 거실 중앙, 한때 나와 김국동 씨의 것이었던 가죽 소파 앞으로 걸어가 천천히 앉았다. 이 동작은 내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냈다. 오늘 나는 손님이 아니었다. 나는 내 것을 되찾으러 온 주인이었다. 최준호와 직원들은 내 뒤에 묵묵히 서 있었다. 마치 2명의 수호신처럼. 김민준과 이수아는 서로를 바라보더니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털썩하고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김민준은 내 발밑에 기어와 내 다리를 붙잡고 서럽게 울었다. 제가 불효하고 그런 개소리를 해서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한 거 다 잘못했어요. 엄마,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딱 한 번만요. 저희는 엄마 없이는 안 돼요. 이수아도 기어와서는 평소와 달리 내 다른 쪽 다리를 붙잡고 서럽게 울었다. 엄마,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허영심 많고 철없고 안목도 없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가 엄마한테 소처럼 말처럼 일할게요. 제발 저희를 쫓아내지 마세요. 이 집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들은 목이 터져라 애끓는 소리로 울었다. 만약 7일 전에 그들의 이런 모습을 보았다면 나는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내 마음은 그들의 반복된 상처로 이미 쇠처럼 단단해져 있었다. 나는 내 발밑에 무릎 꿇은 2사람을 내려다보았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나는 그들이 울음을 그치자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평온하여 어떤 파동도 없었다. 내가 너희에게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었지.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치 벼락처럼 그들의 울음소리를 뚝 멈추게 했다. 그들은 고개를 들어 눈물 범벅인 채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122안짜리 솜패딩을 입고 단지 최소한의 존중이라도 받기를 바랐을 때 너희는 나에게 좋았니? 내가 혼자 부엌에서 이 집을 위해 바쁘게 일하며 단 한마디의 위로라도 듣고 싶었을 때 너희는 말해주었니? 너희가 내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쓰고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썼을 때 너희는 집에서 좋은 인공관절 하나 바꾸는 것도 아까워했던 그 늙은 여자가 너희의 어머니라는 것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니?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처럼 정확히 그들의 심장을 찔렀다. 그들의 얼굴은 한치 한치 새하얗게 변해갔다. 이제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모든 것이 늦었어. 나는 최진호의 손에서 서류 한 뭉치를 받아 그들 앞 탁자 위에 던졌다. 이건 재산 분할 합의서다. 나는 말했다. 서명해. 민준이가 내 아들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너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만큼의 생활비를 남겨줄 거야. 만약 서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법정에서 보자. 그때 가면 국동 씨가 남긴 계약서에 따라 너희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할 거야. 김민준과 이수아는 그 합의서를 바라보았다. 마치 자신들의 판결문을 보는 듯 했다.
온몸이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처럼 떨렸다. 그들은 내가 더 이상 농담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더 이상 흥정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절망이 먹물처럼 그들의 눈을 완전히 검게 물들였다. 이것이 내가 그들에게 주는 마지막 결말이었다. 용서도 아니고 화해도 아닌 결국 김민준과 이수아는 서명했다. 그들의 손은 심하게 떨렸고 서명한 이름은 삐뚤빼뚤하여 마치 죽음을 앞둔 두 마리 벌레 같았다. 서명을 마친 그 순간 김민주는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간 듯 주저앉아 사랑하는 장난감을 잃은 아이처럼 통곡했다. 이수아는 멍한 눈으로 바닥에 앉아 끊임없이 중얼거렸다. 끝났어. 다 끝났어. 나는 그들을 더 이상 쳐다보지 않고 일어섰다. 남은 일은 당신에게 맡길게요. 그리고 나는 10년 넘게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진정으로 내 집이 아니었던 이 집을 뒤돌아보지 않고 나섰다. 등 뒤에서는 그들의 절망적인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내 마음속에는 한 점의 파동도 없었다. 며칠 후 나는 최준우 변호사로부터 그들의 후일담을 들었다. 그들은 내가 준 생활비를 가지고 낡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빌라의 투룸을 빌려 살고 있었다. 호화로운 생활에서 검소한 생활로 돌아가기란 쉽지 않은 법. 고급 주택, 고급 차, 명품, 그리고 사람들의 환대를 잃은 그들의 마음속 괴리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 사이의 싸움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수아는 김민준이 무능하고 김민준은 이수아가 돈 낭비하는 화근이라며 자신의 모든 것을 망쳤다고 저주했다. 돈과 물질 위에 세워졌던 그들의 사랑은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들의 결혼은 이미 사멸했지만 이혼할 자본이 없어서 겨우 함께 묶여있을 뿐이었다. 나는 가장 빠른 속도로 한빈 레지던스 아파트를 내놓았다. 위치와 인테리어 모두 최고였기 때문에 아파트는 금세 팔렸다. 그 거액을 손에 넣은 후 나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환경이 조용하고 보안이 철저한 고급 아파트에 나만의 집을 샀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120평.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다. 남은 돈으로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나는 최준호에게 의뢰하여 나와 남편 김국동 씨의 이름을 딴 자선기금을 설립했다. 국동 선형장학기금. 기금의 주요 용도는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아이들을 후원하여 그들이 안심하고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이것은 김국동 씨가 생전에 늘 하고 싶었지만 미처 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이것은 김국동 씨가 나는 더 이상 금산에 앉아 있으면서도 거지처럼 살았던 박선영이 아니었다. 나는 내 재산으로 새롭고 더 큰 가치를 창조했다. 이 결정은 내게 전례 없는 편안함과 만족감을 주었다. 나는 새 집으로 이사했다. 아파트 인테리어는 전적으로 내 취향에 맞춰 밝고 따뜻하며 간결했다. 나는 무겁고 답답한 어두운 색가구를 모두 버리고 원목색의 색가구로 바꾸었다. 나 자신을 위해 커다란 책장을 사고 지난 몇 년 동안 읽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했던 책들로 가득 채웠다. 이번에는 모두 유난히 무성하게 자라 생기 넘쳤다. 나는 심지어 인터넷 사용법도 배우고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웠다. 나는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고 음악을 듣고 몇 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오랜 친구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대화했다. 내 세상은 순식간에 넓어졌다. 내 세상은 순식간에 넓어졌다. 나는 더 이상 아들과 부엌 주변을 맴돌 필요가 없었다. 나는 자신만을 위한 많은 시간이 생겼다. 나는 노인대학사였다. 나는 노인대학사였다. 내 얼굴은 날마다 더 붉어졌고 내 미소도 날마다 더 많아졌다. 나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내가 마치 다른 사람으로 변한 것 같다고 갈수록 젊어진다고 말했다. 나는 안다. 내가 변한 것이 아니다. 나는 단지 진짜 나를 되찾았을 뿐이다. 아내와 어머니라는 두 가지 역할에 너무 오랫동안 억압되어 있었던 진짜 박선영을 새해가 빠르게 다가왔다. 60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혼자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설날 전날 밤 나는 예년처럼 부엌에서 발이 닳도록 바쁘게 움직이지 않았다. 나 자신을 위해 5성급 호텔에서 설날 저녁 식사를 배달시켰다. 4가지 요리와 1가지 국, 정교하고 맛있었다. 나는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솜패딩이 아니었다. 맞춤 제작한 와이 재킷이며 코트였다. 천은 구름처럼 부드럽게 몸에 감겨 따뜻하고 편안했다. 이것은 그 아파트를 팔고 나서 나 자신에게 사준 첫 번째 선물이었다. 나는 새 집의 넓은 통유리창 앞에 서 있었다. 창밖으로는 수많은 집들의 넓은 통유리창 앞에 서 있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레드 와인 1잔을 따르고 잔을 가볍게 흔들었다. 잔 속의 진한 액체가 조명 아래 매혹적인 광택을 뿜어내는 것을 바라보았다. 휴대폰이 가볍게 진동했다. 휴대폰이 가볍게 진동했다. 국동 선영장학 기금의 후원을 받는 산골 소녀가 보낸 것이었다. 박선영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새학기 학기야 생활비를 벌써 받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메시지 뒤에는 그 소녀와 친구들이 기숙사에서 만두를 빚는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 속 소녀는 찬란하고 순진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웃는 얼굴을 보며 눈가가 촉촉해졌다. 나는 열심히 공부해. 새해 복 많이 받아. 라고 답장을 보냈다. 그리고 잔을 들어 창밖의 야경을 조용히 말했다. 국동씨, 새해 복 많이 받아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말했다. 선영아, 새해 복 많이 받아. 나는 레드 와인을 한 모금 마신 후 몸을 돌려 내 옷방으로 들어갔다. 옷방은 크지 않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안에는 내 새 옷들이 걸려 있었다. 한 벌 한 벌 모두 내가 직접 고른 내가 좋아하는 색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다. 옷방 가장 구석에는 옷 한 벌이 걸려 있었다. 그 122안짜리 선홍색 솜패딩이었다. 나는 그 옷을 그 집에서 가져와 깨끗하게 빨아 정성껏 걸어두었다. 나는 손을 뻗어 그 거친 천을 가게 빨아 정성껏 걸어두었다. 그것은 한때 나의 굴욕에 쓰다듬었다. 그것은 나의 각성을 알리는 훈장이었고 나의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었다. 그것은 가장 뼈아픈 방식으로 내게 현실을 직시하게 했고 반평생 나를 얽어매었던 족쇄들을 끊어버릴 결심을 하게 했다. 나는 웃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더없이 후련한 웃음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 옷으로 따뜻함을 찾을 필요가 없었다. 내 마음 속에는 이미 충분히 따뜻한 힘이 가득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 눈에 띄는 붉은색으로 내 세상을 장식할 필요도 없었다. 내 삶은 이미 다채로운 색으로 물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삶을 살게 되었다. 누구를 위해서도 아닌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 자유, 존엄, 그리고 내면의 품이요. 이것이 내가 나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새해 선물이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구독자 1만 명이라는 작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몇 번째로 도움을 주실 분이 되실까요? 지금 바로 구독해 주시고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기를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영감이라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